반갑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치밀한 논리로 복잡한 법의 세계를 명쾌하게 요약해드리는 온라인 일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모든 핵심 기출과 판례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집대성한 마라톤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흐름만 따라오시면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정답을 찍어내는 전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입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기존에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만 의미한다고 했지만 이제 대법원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 판결로 수용 중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표현이 보일 때 별건 구속이나 수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상대방의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라는 글자와 여러분의 번호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가 남았다면 이것도 스토킹 행위일까요? 정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부재중 전화 문구라는 단어가 떴을 때 끝부분 서술어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답으로 직행하십시오. 세 번째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범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법리입니다.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올라가 서성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남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복도와 계단에만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판례의 결론은 주거침입죄 인정입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함정은 공용 부분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는 키워드가 보일 때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면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를 넘으셨습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 이제 형사소송의 실무적인 쟁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쟁점은 현장에서의 범인 식별 절차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범인을 쫓던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범인 맞습니까? 라고 1대1로 대면시켜 확인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원칙적으로 1대1 대면은 신빙성이 낮아 지양해야 하지만 범행 직후에 긴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함정 지문은 범인을 놓친 직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했더라도 1대1 대면은 절대 금지된다고 나옵니다.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1초 공식입니다.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 탐문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1대1 대면 허용이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저장 매체가 든 가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던져진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판례는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행위를 소유권 포기로 보아 유류물로서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보 저장 매체를 투척하여 유류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뇌물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몰수와 추징의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데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준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적발되었을 때 국가는 누구에게서 이 돈을 뺏어와야 할까요? 판례는 뇌물을 준 사람, 즉 증례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오답 지문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반환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추징 대상은 증례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압박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지문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한다면 틀린 지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한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자의 능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집을 압수수색할 때 집주인이나 이웃을 참관시켜야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 절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판례는 참여자가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함정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참여자가 단순히 옆에만 있었다면 적법하다는 식으로 유혹할 겁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참여자에게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지문으로 처리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형사 책임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다면 일반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무겁게 처벌될까요? 판례는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 치상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형법적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 공식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위험운전 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걸러내십시오. 자, 긴 여정의 절반을 오셨습니다. 뇌가 잠시 휴식을 원하겠지만 지금 이 고비를 넘겨야 합격권에 진입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과 횡령죄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마음대로 인출했었다면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될까요? 판례는 비록 사기 공범은 아닐지라도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함정은 위탁 관계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성립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임의 인출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11번째는 공소 취소 후에 재기소 제한 규정입니다. 검사가 한번 공소를 취소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똑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란 공소 취소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증거를 근거로 재기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면 틀린 지문으로 결정하십시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마지막 쟁점까지 달려왔습니다. 12번째는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심리 원칙입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며 뒤집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존중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조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전 공식 정리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라는 키워드가 떴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증거조사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는 서술어가 붙어야 정답입니다. 오늘 준비한 2024년 전수 분석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결국 정답은 판례의 핵심 논리 한 줄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에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타 지식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체 없이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형법 및 형소법의 핵심 데이터 그 두 번째 챕터로 진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3범죄와 공무원 범죄 그리고 수사 절차의 디테일한 함정들을 파헤칩니다. 13번째 쟁점은 권리행사방해죄와 주거침입의 기묘한 결합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중도금까지 다 내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전주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가 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판 집이고 계약도 깨졌으니 다시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간 이 행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정답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강제집행까지 당한 상태라면 이미 주거의 평온 상태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매매계약 해제 후 승소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 착수라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14번째는 보이스피싱 전달체계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수상하다는 생각은 하면서 돈을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 혹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출제자의 함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공식 들어갑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사기죄의 고의는 충분하다는 문장이 보이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15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법리입니다.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반환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했다면 적법할까요? 결론은 단호하게 위법입니다. 영장은 일회성입니다. 한번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이라는 키워드가 떴을 때 유효기간 내라도 위법하다면 정답, 적법하다면 오답으로 직행하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재산죄 파트를 넘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뇌의 과부하가 걸릴 시점입니다. 잠시 어깨 한번 펴시고 다음 판례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는 횡령죄에서의 보관의 의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될까요? 과거에는 횡령죄라고 했지만 이제 판례가 바뀌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함정 지문은 여전히 신임관계가 존재하므로 횡령죄가 된다고 유혹할 겁니다. 공식 정리합니다. 채권 양도인이 변제금을 수령하여 임의 소비라는 상황이 나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17번째는 증거인멸죄 주체 문제입니다. 자신이 범죄는 범죄의 증거를 자신이 직접 치웠습니다. 이것이 증거인멸죄가 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방어권의 범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시켜서 치우게 했다면 그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실전 공식입니다.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면 틀린 지문으로 결론 내리십시오. 18번째는 위법수집증 거배제 법칙의 예외입니다. 수사기관이 절차를 조금 어겼지만 그 위반이 아주 사소하고 증거의 가치를 뒤흔들 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독수독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절차 위반과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째는 무고죄 성립 시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 우체함에 넣었습니다. 아직 담당 경찰관이 읽기 전인데 이때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한다입니다.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무고죄는 기수가 됩니다. 함정은 수사가 개시되어야 기수가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이라는 키워드가 보일 때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정답입니다. 20번째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확정력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아직 상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중기소 금지에 저촉됩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미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서술어가 있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오늘 2차분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상하반기 데이터는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체 없이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형법 및 형소법의 핵심 데이터 그 세 번째 챕터로 진입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성범죄의 최신 경향과 증거법의 정밀한 설계 그리고 최근 빈출되는 기타 특별법 위반 사례들을 파헤칩니다. 21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저항하기가 몹시 곤란할 정도로 강한 힘을 써야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잠재적인 힘만 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무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제는 항거 곤란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면 틀린 지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면 맞는 지문으로 결론 내리십시오. 22번째는 스파이 앱을 이용한 도청과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서 내연녀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판시했습니다. 비록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타격 공식 들어갑니다. 스파이 앱을 통한 통화 녹음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오답,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답입니다. 23번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증거의 운명입니다. 수사기관이 뇌물사건 영장을 들고 가서 휴대폰을 뒤지다가 우연히 3개월 전에 다른 마약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이 나서 이 마약 증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소했다면 적법할까요? 결론은 위법입니다. 별건 증거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3개월 동안 보관하며 분석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독수독과입니다. 실전 공식 정리합니다. 별건 혐의 관련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 복제라는 키워드가 뜨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 스퍼트입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죄수론과 공범 파트를 넘어서면 오늘 공부는 완성됩니다. 잠시 허리 한번 펴시고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십시오. 24번째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랑 비슷한 거니까 처벌이 가볍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판례는 전동 킥보드 역시 위험운전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함정은 전동 킥보드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을 낚으려 할 겁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단어가 엮이면 죄가 성립한다는 쪽이 맞는 지문입니다. 25번째는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형사 책임입니다.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줄 모르고 빌려줬는데 그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 돈을 인출해서 써버렸다면 사기죄는 아닐지라도 횡령죄는 될까요? 정답은 횡령죄 성립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 법률상 신임관계를 인정합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임의 인출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정답입니다. 26번째는 위법한 압수수색 참여권의 제한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피의자가 나는 참여 안 할래요 라고 사후에 승낙서를 써줬다면 위법이 치유될까요? 판례는 사후 승낙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원칙인 적법 절차는 사후적인 동의로 쉽게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전 공식입니다. 참여권 보장 없는 압수수색 후 사후 승낙이라는 키워드가 보일 때 위법이 치유되어 적법하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27번째, 마지막 쟁점은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내가 내 죄의 증거를 치우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친구에게 야, 내 대신 이것 좀 버려줘 라고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되고 친구는 증거인멸죄의 정범이 됩니다.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타격 공식 정리합니다. 자기의 증거를 타인에게 인멸하도록 교사라는 문장이 나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오늘 3차분 대본으로 2024년 상하반기 4개 파일의 핵심 데이터를 모두 관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이 1초 타격 공식들을 뇌에 새기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 통지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동료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8번째 쟁점은 공소장 일본주의와 약식명령의 관계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증거서류를 법원에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일까요?
판례는 약식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서류 동시 제출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29번째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죄형법 정주의 해석입니다. 아동이 일상생활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했을 때 이것이 성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도 성착취물이 될까요? 대법원은 적극 찬성, 즉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했다면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들어갑니다. 일상적 생활 노출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라는 키워드가 보일 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답입니다. 30번째는 공소시효 연장 특례 조항의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이 법을 과거 사건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실전 공식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연장 조항의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고개입니다. 지금까지 4개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훑으셨습니다. 마지막 텐션을 올려서 완주하십시오. 31번째는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의 성립 범위입니다.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를 운행했습니다. 번호판을 누군가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따로 있어야 행사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사한 것입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번호판 부착 후 자동차 운행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별도의 제시 행위가 없어도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쪽이 정답입니다. 32번째는 몰수 대상의 범위 확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기 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도 몰수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실행행위 종료 후에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식 정리합니다. 절취한 물건을 싣고 간 승용차라는 키워드가 보일 때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33번째 쟁점은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미군 속의 재판권 문제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10년 넘게 한국에 살며 직장 생활을 하는 미국 국적의 미군 군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시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대한민국의 생활 근거지를 둔 미군 군속은 소파 SOFA 협정상의 군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를 둔 미군 군속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34번째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형사 절차 원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배제 법칙이나 전문법칙, 증거재판주의 같은 용어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용어들이 헌법에 직접 적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적법 절차의 원칙이나 구속사유 고지 등은 헌법 조문에 직접 박혀 있습니다. 타격 공식 들어갑니다. 전문법칙이나 증거재판주의가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걸러내십시오. 35번째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법원의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할까요?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죄명을 바꿔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식 정리합니다.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제 2024년 데이터의 마지막 방점을 찍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36번째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분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별개의 행위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두 죄는 보호법이기 다름으로 행위가 하나더라도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타격 공식입니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마지막 37번째는 재판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약식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법원이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한 때 발생합니다. 설령 변호인이 있더라도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전 공식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변호인에게 등본이 송달된 날이라고 하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직행하십시오. 38번째 쟁점은 공범 사이의 형평성과 관련된 양형의 원칙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범은 가볍게 처벌받고 도와준 사람만 무겁게 처벌받는다면 정의로울까요? 판례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형량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양형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범들 간에 지나치게 차이 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양형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그것이 위법한 양형 사유가 된다면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
39번째는 재판권의 부재와 면소 판결의 구분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되어 없어진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이때는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제 요건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함정은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와 헷갈리게 하여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유혹할 겁니다. 타격 공식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라는 키워드가 뜨면 면소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40번째 쟁점은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디테일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들, 이것도 형법상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모니터 화면에 출력된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종이로 출력했다면 그때부터는 문서가 됩니다. 실전 공식 들어갑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이라는 표현이 보일 때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맞는 지문, 해당한다면 틀린 지문으로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수한 결과 수험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출제 시 정답률을 흔드는 최후의 1% 디테일 2가지만 더 얹어드리고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1번째 쟁점은 포괄일죄와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입니다. 여러 번의 범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 사건에서 중간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판례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만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포괄일죄와 약식명령 확정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 기판력의 기준 시점이 약식명령의 발령시라면 맞는 지문, 송달시라고 되어 있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마지막 42번째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했을 때 국선 변호인 선정 의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항소법원은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할까요? 2024년 최신 판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입니다. 타격 공식 정리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서술어는 판례에 부합하는 맞는 지문입니다.